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의 변신은 무죄라는 화장품 광고 카피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그 변신이 남의 돈을 갈취해 감행한 변신이라면 그건 엄연히 죄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1년 전 파혼을 한 저는 얼마 전 취재차 법정 방청을 하러 법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꿈에 볼까 두려운 두 인간과 재회하게 되었죠. 그중 한 사람은 하마터면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제 시누이가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안 좋게 끝났던 사이인지라 두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지난 날이 떠올라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희 아빠는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소위 말하는 돈장사, 사채업자였거든요. 아빠 직업 때문에 저는 학창시절에 반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아야 했어요. 자주 저희 집을 오가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랑 싸우고는 홧김에 학교에 저희 아빠 직업을 소문냈거든요. 그 바람에 전교생이 다 알아버렸어요. 일이 커지자 친구는 저희 집에 찾아와선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이후 친구와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왕따 아닌 왕따가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스스로 아이들과 거리를 두게 된 거였지만요. 그래서 학창시절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라곤 졸업사진이 고작이에요. 비록 직업이 떳떳하지는 못했지만 아빠는 돈을 꽤 버셨어요. 그래서 그 덕에 저희 식구들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대학에 가면 과거를 지우고 살 수 있다 생각한 저는 성적을 올리는 데 열중했고 결국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꽤 인지도 있는 인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한 교실에 앉아서 같은 선생님 반에서 매년을 보내야 했던 고교 시절과 달리 대학은 같은 과 친구라도 졸업하는 그날까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과 동기들한테 저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은 이상 아무도 저희 아빠 직업이나 제 과거에 대해 모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으로 대학 생활을 만끽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 성적도 잘 나오고 덕분에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덕을 많이 보게 되었죠. 남들 하는 만큼 자격증도 따고 영어 성적도 올리며 졸업하기 전까지 차곡차곡 스펙을 쌓아갔어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아빠처럼 손가락질을 받고 살지 않으려고요. 4년 내내 노력한 끝에 저는 결국 평소 제가 원했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앞으로 내 인생엔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제 과거를 들키고 말았지 뭐예요. 갓 입사한 신입신분으로 사수와 함께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을 하게 됐는데 하필 그곳에서 저와 한 동네에 사는 동창을 만나게 된 거예요. 동창의 부모님은 동네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저희 아빠 회사에서 종종 돈을 빌려 쓰는 편이라 저희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로서는 정말 불편한 상대였죠. 혹시라도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대해 소문을 내면 어쩌나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동창은 일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해 주었고 일은 무사히 끝이 났어요. 따로 인사하진 않았지만 고맙더군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희 부서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조금 달라진 거예요. 약간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사수가 둘이 따로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따라 나섰는데 자기 아버지 사채업자라며. 말로만 들었지 내 주변에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처음이네. 그럼 뒤에 조폭도 끼고 하는 거야? 학창시절에 아무도 못 건드렸겠다. 여차하면 떡대들이 찾아올 텐데 겁나서 누가 자기한테 까불었겠어? 사수는 장난처럼 한 말이겠지만
저한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거래처 사람들 만났다가 그쪽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화도 나고 억울했어요. 저희 아빠가 사채업을 하는 건 맞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조폭을 데리고 다니면서 협박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랬다면 그 동창네 부모님이 저희 아빠 회사를 자주 이용했겠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사채 쓰는 얘기는 쏙 빼고 저희 아빠만 악덕 고리대금 업자처럼 소문을 내다니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사수한테 억울함을 토로했더니 헛웃음을 치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자는 많이 받을 거 아냐? 돈 많이 버는데 뭘 그렇게 억울해해. 억울하면 그런 일 안 하면 되잖아. 남의 일이라고 정말 쉽게 말하더군요. 그날 이후 사수는 대놓고 저를 까기 시작했어요. 서민 등쳐먹는 사채업자 딸 주제에 피해자 코스프레가 쩐다는 둥 누가 들어도 자극적인 말들로 저를 상종 못할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직장에서 받는 차별과 왕따는 정말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학교에선 그래도 선생님들이 나서서 개입이라도 해주죠. 회사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직장윤리위원회에 투서를 했지만 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입을 맞추니 저 하나 병신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결국 저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다가 1년도 못 채우고 회사를 나왔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주먹으로 내 가슴을 치곤 했더니 목 아래쪽 가슴 부위에 시커먼 멍이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죽겠다 싶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다행히 저와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 마음의 병이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전처럼 마음을 쉽게 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상대가 다가오면 지레 겁을 집어먹곤 뒷걸음질 치게 됐거든요. 한때는 집안의 자랑으로 여겨지던 제가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회사도 그만두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자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도 못하시곤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아빠는 회사를 접으셨어요. 단골 고객도 많고 수입도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말은 안 했지만 아마도 엄마한테 제 얘기를 들으시곤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았어요. 회사를 접은 아빠는 살던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자고 했어요. 말로는 나이가 들어 그런가 주택보단 아파트가 편하겠다고 핑계를 대셨지만 제가 속뜻을 모르겠어요. 아빠 직업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동네로 가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제가 나고 자란 동네를 떠나 마포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곤 프랜차이즈 빵집을 열었어요. 1층엔 빵을 팔고 2층은 카페처럼 운영하는 곳이라 한동안 저도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다 대학 동기의 권유로 취재 작가 생활을 하게 되었죠. 회사에 들어간 건 아니고 대행업체에 연결된 프리랜서 작가로요. 주로 대학이나 기업 브로셔 작업을 맡아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회 전반 직종군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얘랑을 만나게 된 것도 일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였어요. 얘랑은 미디어 관련 벤처기업을 하는 젊은 CEO로 공개된 자산만 수백억에 달하는 사람이었어요. 학비를 못 내서 대학을 중퇴하고 일찌감치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흑수저 출신이었죠. 한마디로 자수성가형 부자였어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얘랑이 그러더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돈에 굶주리고 살아서 그런가 빈티가 나요. 한 끼에 10,000원이 넘으면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린다니까요. 통장에 그 많은 돈이 들어있는데도 물건 고를 때마다 여전히 가격표부터 살피니 말 다 했죠.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솔직히 늘 머릿속으로 가격 계산을 해요. 그때였어요. 얘랑의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 문자가 왔어요. 그러자 얘랑은 문자를 보곤 한숨을 푹 쉬며 그러더군요. 아, 미치겠네.
엄마는 무슨 화장품을 70만 원이 넘게 사냐?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자들은 다 이렇게 비싼 화장품을 쓰나요? 엄마랑 여동생이 툭 하면 제 카드로 화장품을 사는데 가격이 보통 50만 원이 넘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지영씨라고 그랬죠? 지영씨도 화장품 사는데 이 정도 써요? 궁금해서 그래요. 기능성 화장품을 세트로 사셨나 보네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라고 하긴 그렇고 저는 기본 화장만 하는 편이라 화장품 값은 별로 안 드는 편이에요. 돈 많이 버는데 효도한다 생각하세요. 딱히 해줄 말이 없어서 얼버무렸더니 얘랑이 빤히 보며 그러더군요. 예쁘게 포장해서 말했지만 한마디로 저희 엄마랑 여동생이 비정상적인 지출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저 눈치 빨라요. 그동안 돈 못 쓴 한풀이를 하는 건지 모녀가 아주 돈 무서운 줄 몰라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평생 돈을 마음껏 못 써보고 살아서 그런가 저희 식구들이 돈 쓸 줄을 모르거든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도 없고 푸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안쓰러움이 가득한 얘랑을 보니 인간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인터뷰 역시 가식 없이 진솔한 대화를 담을 수 있었죠. 얘랑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7시가 넘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터뷰 중에 자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얼마나 창피했나 몰라요. 그런데 얘랑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나오려는데 그럼 저 혼자 저녁 먹어야 돼요. 지영씨가 인터뷰 늦게 끝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책임져야죠. 내가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는데 여기서 가깝거든요. 같이 가서 저녁 식사해요. 약간의 미안함도 있어서 할 수 없이 얘랑을 따라 나섰어요. 도착한 곳은 김치찌개 단품만 파는 식당이었어요. 식당 안은 늦은 저녁을 먹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회사원부터 대학생, 공사장 인부에 교복 입은 학생들까지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김치찌개를 먹고 있더군요. 얘랑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사장님이 반겨주셨어요. 알고 보니 얘랑은 그 식당에 드나든 지 10년도 넘은 단골이더라고요. 앉자마자 주문도 안 받곤 바로 밑반찬과 넓은 그릇에 고봉밥부터 내주었어요. 얘랑은 찌개도 안 나왔는데 밑반찬에 밥을 반 공기나 먹어치웠죠. 전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얀 쌀밥에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오늘도 내가 밥값을 했구나 싶어서요. 체면 차리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여긴 배 터지게 먹어도 둘이서 2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밥 한 그릇에 세상 다 얻은 사람처럼 행복해하는 남자를 보니 저도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내 안에 갇혀 지내다가 모처럼 외출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는 기분이었죠. 이 사람이랑 있으면 감출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 치유한다고 얘랑이 제게 그런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날 이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브로셔가 나왔으니 직접 만나서 전해주겠다는 핑계를 앞세워 만남을 이어갔어요. 이후에도 종종 만나 밥도 먹고 치맥을 하면서 친구와 애인 중간쯤 되는 거리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얘랑은 늘 바쁜 사람이었지만 저와 만날 시간은 반드시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관계는 1년이 지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어요. 저는 프리랜서 취재 작가라 시간의 구애를 덜 받는 사람이었지만 얘랑은 내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라 남들처럼 데이트 한번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트 시간 때문에 불만이 쌓여가자 하루는 얘랑이 제게 투덜거리며 그러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건 비능률적인 것 같아.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약속 시간 잡기 힘들다고 몇 번 짜증을 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헤어지자는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담담한 척 연기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래, 나도 이런 관계 지속하는 거 이제 진절머리가 나.
자기 못 봐서 안 달란 사람처럼 언제 보냐고 닭달 문자나 하고 있고 5분 대기조처럼 꽃받침만 하고 자기만 기다리는 거 정말 싫다고.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됐으니 할 수 없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만하고 끝내자고. 자기도 나랑 같은 생각을 했구나.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연애는 그만하고 그냥 결혼하자. 얼굴 잠깐 보고 헤어지는 거 감질나서 더는 못하겠어. 자기도 그런 거지? 아, 이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나 봐요. 헤어지자는 소린 줄 알았는데 이게 청혼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3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기분이었어요. 다행히 얘랑은 제가 오해한 사실을 눈치 못 챈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시간이 없는 얘랑을 생각해 불필요한 가정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양가 어른들께 인사는 드려야 했기에 주말에 예비시댁에 갔죠. 가족은 홀어머니와 여동생 뿐이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하여간 남자들은 뭘 모른다니까요. 시어머니의 시집 안 간 시누이까지 있으면서 뭘 걱정 말라는 건지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게다가 안 그래도 어려운 첫 대면인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저만 두고 회사로 가버리지 뭐예요. 안 그래도 저를 어떻게 유래해 먹을까 궁리 중이던 두 여자는 얘랑이 자리를 비켜주자 대놓고 반기더라고요. 시간이 금보다 비싼 애를 붙잡아둘 수는 없지. 원래 결혼 준비는 여자들 목 아니겠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애 만한 남편감이 세상에 또 어딨겠니? 돈 잘 벌어오지 집 비우는 시간 많지. 하루 세끼 챙겨 먹일 필요도 없으니 여자 입장에선 완전 거저먹기 아니니? 나도 그런 남자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집가고 싶다 얘. 넌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애 같은 남자를 만나니? 복도 많다 정말. 그래서 말인데 이런 결혼하면서 너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렇다고 촌스럽게 열쇠 개수로 혼수 따지고 그러기는 싫다. 혼수야 원래 니들이 쓰려고 준비하는 살림살이 아니니. 종훈이 사는 집에 이미 가전제품이며 가구까지 다 돼 있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다만 그래도 뭐 니들이 쓸 거니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고르면 그만인데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거 없다는 얘기다. 안 그러니? 인상만 봐서는 꽤 깐깐한 시어머니 같았는데 의외로 쿨한 것 같았어요. 대신 예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더라고요. 설마 에르메스 백이나 다이아 반지, 모피코트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닐까 지레 겁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누이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엄마, 기왕 하는 김에 코도 하고 싶어. 콧대랑 코끝도 해줘. 눈만 하면 티도 안 난다니까. 상황 봐서 양악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고 싶은데 해도 되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예단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성형수술 얘기를 꺼내다니 도통 모르겠더군요. 알았어, 좀 기다려 기집애야. 이른감이 없진 않지만 말 나온 김에 까놓고 얘기하마. 우린 결혼식 때 부를 친척도 별로 없고 식구라고 해야 이게 다다. 예단이라고 따로 할 것도 없지 뭐. 그냥 구색 갖추는 수준으로 하자꾸나. 내 아들 양복이랑 구두, 내 한복이랑 얘 정장 한 벌. 혹시 모르니까 친척들을 이불 10채 정도면 될 거다. 이불도 비싼 거 할 거 없어. 남대문 시장 가면 한 채에 2, 3만 원 하는 거 널렸어. 그거면 돼. 생각보다 소박한 예단 규모에 괜히 겁을 먹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다 해봐야 돈 천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을 거다. 그래서 말인데 예단 적게 하는 대신 한 가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애 성형수술 좀 해다오. 얘가 하필 지 아빠 닮아서 눈도 작고 콧대도 좀 낮지 뭐니? 지 오빠 나 닮아서 인물 하나 어디서 안 빠지는데 말이다. 딴 건 몰라도 눈이랑 코는 꼭 해야 돼. 그렇다고 너 시간 뺏어가며 성형외과 쇼핑하자는 거 아니다. 이미 병원 물색해서
견적까지 다 뽑아놨으니까 넌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수술비 계산만 하면 돼. 얼마나 편하니? 너 번거로울까봐 밥까지 떠서 입에 넣어주는 격인데 안 그래? 넌 결혼 잘하는 줄이나 알아. 그 소리를 듣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고 헛웃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예단으로 신우이 성형수술을 해주란 거네요. 그래, 뭘 같은 얘기를 두 번 하게 만드니? 어차피 예단비 쓸 거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해달라는데 뭐 문제 있니?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가씨 성형수술을 저희 집에서 해줘야 하는 거죠?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저 결혼 구걸하러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종훈 씨가 돈 잘 버는 사업가라서 저희 집이 기운다 생각하고 이러시는 모양인데요. 저희 집도 살 만큼 살아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요. 이렇게 저 자세로 고개 숙여가면서 결혼 구걸할 입장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얘랑 여동생이 달려들더군요. 사차업자 딸이라 겁이 없긴 하네. 엄마, 내가 뭐랬어. 돈놀이 하는 집은 격 떨어져서 안 된다고 했잖아. 여차하면 우리 집에 조폭 풀지 누가 알겠어? 진짜 짜증난다니까. 그리고요 언니, 솔직히 언니 집에 돈이 많겠어요? 우리 집에 많겠어요? 언니네 아빠 사채업 손 떼고 동네서 빵집 한다면서요. 연매출이 1억 원 돼요? 안 되죠? 우리 오빠 회사는 앞으로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았는데 비교가 되겠냐고요. 고생은 우리 식구가 다 하고 언니는 손 하나 안 대고 수백억 자산가 남편 그늘에서 살게 됐는데 이깟게 뭐라고 산통을 깨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신 차려요. 솔직히 언니 아니래도 우리 오빠 정도면 결혼해달라는 여자가 한 트럭도 넘으니까. 앞으로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텐데 신우이 성형수술비 내주기 싫어서 이 난리예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언니한테 수술비 내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 언니 성의를 보려고 그런 거라고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야. 그래, 그건 우리의 말이 맞다. 솔직히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신분 세탁하려는 거 아니니? 그럼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야지. 어디서 맨입으로 먹을 생각을 해? 아주 날강도가 따로 없잖아. 정 못하겠다면 됐다. 네 목 네가 차는데 뭐라 하겠니? 하지만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둬라. 나중에 받아달라고 울고불고 해도 우린 너 안 받아준다.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애 나도 며느리로 들을 생각 없단 얘기야. 모녀가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말 않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곤 얘랑한테 전화해 그날 있었던 일을 모조리 전했어요. 얘랑도 저처럼 황당해할 줄 알았죠. 그런데 짜증을 확 내며 그러더군요. 아, 도대체 여자들은 왜 그래? 그게 싸울 일이 되냐고. 기집애는 멀쩡한 얼굴을 왜 뜯겠다고 난리를 쳐서 그런데? 그리고 자기도 그래. 그런 일은 자기 손에서 해결하면 안 돼? 수술을 해주든 아님 수술해달란 말도 못하게 잡아버리든 제발 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 난 지금 회사 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란 말이야. 아, 이렇게 신경 쓰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 같은 건 안 하는 건데. 얘랑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내가 오늘 뭐하러 정신 나간 두 여자랑 기싸움을 했나 싶더군요. 암튼 난 수술을 하든 어쩌든 관심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나 지금 바쁘니까 자꾸 전화하지 말고. 얘랑은 말도 안 되는 자기네 식구들 행동을 미안해하기는커녕 별거 아니란 듯이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바쁘면 자기만 바쁘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래요?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예비 신우이더군요.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자기 오빠한테는 오늘 일을 비밀로 해달라더군요. 그래서 이미 말했다고 했더니 갑자기 쌍욕을 하는 거예요. 순간 녹취를 해야겠다 싶어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던 예비 신우이에 이어 옆에서 참견하던 예비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이거 녹취 중이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끊더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것처럼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는 줄 알았던 제 인생에 그렇게 먹구름이 몰렸어요. 이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는 저희 아빠 가게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려댔고 그럴 때마다 얘랑은 바쁘단 핑계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저는 파혼을 선언하고 두 여자한테 영업방해와 파혼에 이르게 한 죄를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모녀가 전단까지 만들어 저희 아빠의 전직을 들먹이며 과도한 이자와 도를 넘은 추심으로 가정이 파기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나섰어요. 참다 못한 아빠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대응에 나섰고 결국 얘랑의 법무팀에서 합의하자고 왔더군요. 재발방지 약속과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 보상 등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게 된 거예요. 파혼에 이르기까지 몇 달 동안 하도 두 여자한테 시달려서 그동안 얘랑과 만나면서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이 하나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싹 지워져서 오히려 헤어질 땐 후련하더군요. 그렇게 파혼 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취재작가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죠. 마침 법원 취재가 필요해서 인근 법원에 취재차 방문했는데 글쎄 법원 입구에서 웬 여자 둘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지 뭐예요. 구경꾼 중 한 사람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들 회사 법인카드로 모녀가 성형수술을 했는데 아들이 그걸 알고 회사 법무팀을 통해 엄마랑 여동생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녀가 서로 죄를 미루면서 저렇게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네요. 하는 행동이 누굴 참 닮았다 했는데 그때였어요. 엄마한테 머리채를 잡혀있던 딸이 고개를 제 쪽으로 돌렸는데 맙소사 파혼한 얘랑의 여동생이지 뭐예요. 얘랑 여동생은 저랑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리곤 지 엄마한테 뭐라고 속삭이자 기겁을 한 얘랑 엄마가 얼굴을 가리곤 후다닥 도망을 치더군요. 업계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얘랑은 저랑 파혼한 뒤로 두 모녀와 연을 끊고 살고 있다더군요. 돈줄이 끊긴 모녀는 잘난 아들을 내세워 주변에서 돈도 빌려 쓰고 회사로 찾아가 법인카드까지 훔쳐쓰다가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된 거였죠. 그 얘기를 들으니 진작 그 집과 연을 끊길 잘했다 싶었어요. 미리 화를 예방한 셈이니까요. 타인의 돈으로 자신의 이익을 당연한 듯 챙기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니까요. 어쩌면 가졌을 수도 있는 일말의 미련까지 하나도 없게 만들어져서 한편으로는 고마운 모녀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만나고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소중한 인연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